요즘 어필은 괜찮아요? 어필이요? 어필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냈어요? 네. 그렇죠. 이즈민, 네. 그러면 오늘은 벌써?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맞아. 휴가는 다녀왔어요? 휴가를 아직 못 다녀왔어요. 그럼 언제, 뭐 대략 대략 한 가을 정도. 가을 정도? 가을 정도. 근데 또 쉴 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일이 너무 많구나. 어필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야지만 어필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어필 계신 변호사님들이 휴가를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월 1만 원. 여러분들의 후원이 어필의 변호사님들을 쉬게 만들어요. 네, 오늘은 공병계 이 에이스. 에이스, 공병계 에이스, 우리 이즈민 지원센터 친구의 센터장이시고 현재 법무법인 덕수에서 일하고 계신 조영관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가 궁금한 것들 좀 질문해보고 이 얘기 저 얘기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 하는데요. 맞어?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필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인데요. 혹시 이거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들은 꼭 구독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걸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주민 센터 친구라는 비영리 단체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이고 올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공익소송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조영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체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주로 이주민들을 조력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친구라는 이름은 저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외국인이나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이라는 것이 그냥 누군가를 돕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원을 받고 주는 관계보다는 서로 좀 친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자, 우리도 배우고 서로 관계를 주고받는 그런 친구 같은 사이가 되자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저희가 이제 2012년도부터 단체가 만들어져서 지금 벌써 이제 한 8년 되었고, 벌써 8년이 됐어요. 네, 8년이 되었고요. 영등포구 대림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저는 이제 비상근 센터장을 맡고 있고, 이진혜, 이재호 두 분의 상근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또 몇몇 활동가들이 같이 힘을 보태서 주로 이주민들에 대한 법률 상담, 그다음에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이주민들한테 좀 눈을 돌리게 된 배경이 있었을지. 개인적인 경험이 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가지고 여름방학 때 캐나다로 배낭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캐나다 횡단하는 60일짜리 프로그램으로 혼자서 이렇게 가다가 중간 정도 와서 몬트리올을 가기 직전에 이제 집시 친구들에게 저의 소중한 소지품들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여권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있던 한인교회에서 이제 며칠 신세지게 됐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한인교회 오시는 이제 한국인 이주 노동자들인 거죠. 캐나다로 이렇게 처음엔 유학생으로 왔다가 혹은 이제 여기서 일을 하러 왔다가 잘 풀리지 못해서 잠시 이제 교회에 머물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온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것을 보고, 또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사는지가 한국 안에 있었을 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좀 다르구나.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삶을 산다는 거는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거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처음 하게 됐고, 두 번째는 대학교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활동을,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못해가지고 이런저런 사회 활동을 하던 중에 당시에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모여서 농성을 하고 있는 때에 이제 지지 방문이라고 하죠. 대학생들이 이제 가서 힘내라라는 이제 지지 방문을 하는 게 있었는데, 저도 그때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비자나 이런 게 만료가 됐으면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 다지 왜 한국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 그게 2004년도 정도였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100만 원을 채 못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한국의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산다는 거는 그냥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과는 좀 다른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로스쿨에 와서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올해 3월 달에 그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로 문제가 되었던 영화 청년경찰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화 속 조선족의 모습이 중국 동포들에게 불편함과 소외감을 유발했을 수 있다면서 영화사 측에 사과를 권고하는 그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죠. 네, 그래서 이런 소송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막 이걸 하자 이렇게 막 기획해서 했던 게 아니라 그 영화 개봉하고 나서 1년에 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영화 개봉을 했었을 때 대림동 지역에 있는 중국 동포들이 조금 기대를 했었던 게 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그 주연 배우로 나오는 강하늘이 그 전에 찍었던 작품이 동주예요. 그 동주는 어떤 영화냐면 윤동주 시인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인데 그의 삶 중에 중국으로 이주했던 그 당시에 이제 연변이나 간도로 이주했던 우리 조선인들의 삶을 굉장히 담백하게 그려낸 영화거든요. 사실 그 동주 안에서 표현되는 어떤 연변과 간도에서 처음에 이주했었던 조선인들의 삶을 중국 동포들은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리고 있어서 이 영화를 되게 기대했다라는 조선 동포들이 많더라고요. 중국 동포들이. 근데 이제 그래서 영화를 딱 보러 갔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에서 그게 이제 2017년 개봉했는데 2016년, 2017년에 대림동을 그대로 영화의 배경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너무 잘못된 정보들을 전달하거나 마치 그 지역 자체가 어떤 폭력 집단에게 장악당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공포감을 조성하는 작품 속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서울 대림동. 강도 납치부터 장기 밀매에 난자 적출까지 온갖 강력 범죄의 소굴로 그려집니다. 이 동네 조선족들만 사는데 밤에 칼부림도 많이 나요. 여건 없는 범죄자들도 많아서 경찰도 잘 안 들어와요. 저 웬만해선 길거리 다니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중국 동포들을 좀 희화화하는 영화들은 되게 많았어요. 뭐 황해로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족 보이스피싱 이런 개그 프로그램 이런 중국 동포들 되게 기대했던 배우고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가서 보니까 그 실망을 좀 더했던 거죠. 두 번째는 저희 센터에 이제 상담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15세 관람가라는 점이 또 문제였는데 여름에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다 같이 가서 관람을 하고 왔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너희 부모님도 중국 사람이냐? 너도 그러면 깡패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상담을 하러 오는 이제 학부모님이 한두 분 있었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 재판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 몇몇 교수님들하고 연구자분들하고 중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중국 동포나 대림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의 한 65% 정도의 아이들이 나는 한 번도 중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대림동을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가 싫다라는 부정적 감정이 생겼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되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언론 칼럼을 하나 기고를 했고 그걸 보고 이제 몇몇 중국 동포 단체들이 저희 센터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걸 좀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법률적인 대응도 하고 이렇게 좀 시작이 되게 됐죠.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 분들의 그 사회에서 먼저 이제 좀 시작된 일들이 있었군요. SNS라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었던 그런 차별적인 발언들 부터 시작됐고 그 몰랐었네요. 네네네. 여기서만 알려드린 겁니다. 어필 유튜브. 에서만 볼 수 있는.
처음에 사실 소송을 제기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처음에 상담을 하고 나서 뭐 5만 가지 판례와 뭐 기본서들을 살펴보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어떤 명화 표현, 특히 집단에 대한 영화 표현에 대한 민사상 손배 체급을 인정한 사례가 전혀 없는 거죠. 또 이번 건은 영화라는 거는 표현의 자유가 매우 두텁게 보장되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죠.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여러 번 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당사자들에게도 질 것 같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 근데 이제 당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기록에 남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1심은 기록에 남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원고들 모집할 때도 그냥 인적사항만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소송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본인이 받았던 피해는 무엇인지를 이제 자술서 방식으로 자필로 기재하게 해서 그걸 증거 자료로 첨부했고, 그동안 뭐 이주민 여러 단체에서 같이 했었던 여러 연구 자료들이라든가 이 영화에 대한 어떤 댓글의 기록들 이런 것들 이제 첨부해서 제출을 했고요. 원고분들도 네네.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네네. 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먼저 제안을 원고 측에서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네네. 동의를 다 하셨던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원고들은 처음에 이제 소송 제기하면서부터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바라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고, 영화사가 이 부분들에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한국의 어떤 중국 동포들은 그냥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우리 사회에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이야기였기 때문에 뭐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안 받아도 좋다라는 이야기들은 있었고, 사실 저희 고민은 피고가 이 화해 공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컸죠. 왜냐하면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제작사고 영화사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이게 어쨌든 마케팅이나 이런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특히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무비락이 화해 공고 결정을 수용해서 사과를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큰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무비락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사과를 수용한 것이 뭐 충분하지 못했다, 뭐 공개적으로 좀 더 사과를 했어야 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저는 언론 인터뷰에서는 봤는데, 저는 그 화해 공고 결정을 무비락이라는 제작사가 수용한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그 업계 내에서는. 그리고 이걸 계기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한 번쯤 다시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 판결이 되고 나서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뭐 중국 동포들 눈치까지 봐가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저도 이제 어쨌든 절반의 성공이고 저는 이제 의미가 있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단체장분들하고 만나서 판결의 결과를 설명을 하는데, 첫 반응을 보였던 게 이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드디어 한국 사회도 우리들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 우리가 더 책임감 있게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판결의 결과를 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갖는 감정은 사실 약간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는, 어쨌든 문화적 정체성이 자기들은 이제 귀환한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피치 못할 이유로 한국을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외국인하고는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이제 혈연적 측면이라든가 역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들은 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외국인과 달라, 우리는, 나는 외국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지금 중국 동포들이 처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크게 도움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소수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이해해야 중국 동포들이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좋은 어떤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번 중국 동포와 관련된 영화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던 것은 외국인 혹은 다른 이주민 집단,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들을 막아내는 데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코로나나 이런 데 어떤 상황 속에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혐오를 없애야 된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네.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이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중국 동포들 스스로도 이제 그런 인식들을 조금씩 키워나갈 필요는 있다, 이런 네. 생각은 좀 들어요. 어떤 인종차별적인 메시지들, 사회적으로 차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부분이었던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조금 더 법원 내에서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뭐 지금 국회에 있는 차별금지법이 꼭 입법이 네. 돼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사건들에서도 꼭 형사적으로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거치지 않더라도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들에 대한 구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절차나 혹은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들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법원도 거기에 대한 어떤 법리들이 생겨날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 차별금지법이 꼭 입법이 돼야 된다. 네,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반드시. 네. 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런 혐오나 차별 같은 이런 부분을 다루기가 어려운 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본능적이고 네네. 직관적인 반응들이고 또 혹은 감정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과연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혐오나 차별을 잘 대응하고 또 극복해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필이 있으니까요. 친구가 있어요. 저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차별 혹은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한테 느끼는 그런 감정은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해요. 차별금지법 제정도 그런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은 그런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불편함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요. 다만 그 사회가 어느 정도의 차별을 용인하는지가 제도로 결정되는 거고, 차별금지법은 그 제도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혹은 내가 생각이 달라서, 나의 가치관이 달라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는 거, 싫어하는 거, 저는 그 감정은 제도의 영역으로 올라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 싫다고 해서, 내가 태국에서 온 사람이 싫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일터에서 맞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동성애자 싫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일터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혹은 커피 사 먹으러 갔는데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인종차별적인 표현들을 엄청 막 쉽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비롯해서 사회 인종차별적인 폭력 행위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백인이 흑인을 싫어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 근데 그 흑인에게 물리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그렇게 목을 졸라서 죽였던 경찰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사회가 그런 거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차별을 우리가 용인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차별을 우리가 여기 선은 넘어오면 안 돼라고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차별금지법이고, 지금의 차별금지법은 아주 제한된 범위, 일터에서 혹은 공공 서비스에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만 정하고 있는 거고, 저는 결국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이제 더 많은 가능성 혹은 더 많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청룡경찰 판결 보고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아니 뭐 영화 만드는데 이것저것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어떻게 만드냐, 영화 산업이 위축될 것이다. 저희 판결을 너무 이렇게 크게 고려해 주시는 거 같긴 한데, 저는 만약에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이 100만 명 정도 돼요. 이 100만 명도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오락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훨씬 더 큰 영화적인 어떤 발전은 가능할 수 있는 원동력인 거죠.
우리 사회에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분 어디든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더 많아지는 거죠. 사회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게 만들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 이 법으로 통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거의 마지막으로. 네,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전수현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조영관에게 네. 이주민 지원센터 친구란. 친구란 미안한 곳. 그러니까 뭐 받은 것도 많고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해도 제가 센터장 됐거든요. 제가 진짜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장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센터장까지 됐고, 또 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상급 변호사 1명인데 지금 이제 뭐 이진혜, 이재호 두 분의 훌륭한 후배 변호사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생각만 하면 약간 미안하고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다른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저희 어필을 먼저 후원해 주시고요. 혹시 장고의 여지가 있으시면 이주민 지원센터 친구 또 한번 찾아와 주세요. 조영관에게 이진혜, 이재호 변호사님이랑.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이렇게 미안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건 있죠.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한다는 거는 저한테도 큰 배움인 것 같고, 저도 그 사람들한테 좀 배울 수 있는 기회,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냥 한마디로는 그냥 오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친구에 있을지, 우리가 친구라는 공간 내에서 뭐 변호사로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를 맺을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오랫동안 좀 만나고 고민을 나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와, 너무 이렇게 그 두 분 아끼는 마음이 정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오래 보고 싶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사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려주시네요, 저를. 이것도 질문에, 예상 질문에 없었어요. 그래서 방금 막, 어떡하지? 막 약간, 100% 보거든요. 저희 이재호 변호사가 요즘에 다 보시더라고요. 다 보더라고요. 네, 진짜 좀 그만 봐. 어필 네. 이행시 한번 갈까요? 어필 이행시. 뭔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행시 한번 네. 하면서 마무리해보죠. 어필 유튜브 구독이 필수입니다. 네, 우리 이주민 지원센터 친구도 후원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 이주민 지원센터 친구도 유튜브 네네네. 뭐 어필에 네. 비하면 마주 부족하지만. 네. 또 많이 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네,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저희와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만 이렇게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